여러분, 보통 길이 잴 때 뭘 쓰시나요? 당연히 미터, 센티미터 이런 단위를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참 이상하죠. TV나 모니터 화면 크기를 말할 땐 꼭 인치를 쓰고요. 미국 뉴스를 보다 보면 자동차 속도는 마일, 무게는 파운드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바로 야드 파운드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미터법이라는 훨씬 편리하고 합리적인 체계가 있는데도 왜 이 오래되고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단위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TV나 스마트폰 화면이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나 이 화면의 대각선 길이를 인치로 표현하는 게 거의 표준처럼 굳어져 버렸죠. 또 미국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 속도를 말할 때 항상 시속 마일로 이야기하죠. 우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대체 얼마나 빠른 건지 바로 감이 잘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요리, 특히 베이킹 레시피를 찾아보거나 마트 식료품 코너를 둘러봐도 파운드라는 단위를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드 파운드법은 우리 생활 곳곳에 아주 끈질기게 남아 있어요. 자, 도대체 이 단위들 어디서 온 걸까요? 그 기원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단위의 시작은요, 아주 근본적인 고민에서 출발했어요. 무언가를 정확하게 재려면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의 기준이 필요했던 거죠. 가장 먼저 사람들이 떠올린 기준, 뭘까요? 네, 바로 우리 몸이었습니다. 팔 길이, 발 크기, 손가락 한마디처럼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으니 정말 편리했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마다 몸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 제 팔 길이랑 여러분 팔 길이가 다르잖아요. 누구의 몸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값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이런 혼란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죠. 바로 왕입니다. 왕의 몸을 기준으로 삼으면 적어도 그 왕국 안에서는 모두가 따르는 하나의 통일된 기준이 생기는 거니까요. 더 이상 누구 발이 더 크냐로 싸울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길이 단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단위들이 어떻게 왕의 몸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TV 화면 크기까지 오게 됐는지 말이죠.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1야드는 영국의 헨리 1세가 팔을 쭉 뻗었을 때 자기 코끝에서부터 엄지손가락 끝까지의 거리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왕의 권위가 곧 길이의 표준이 된 순간이죠. 근데 야드라는 단위는 일상에서 쓰기에는 좀 길잖아요. 그래서 더 작은 단위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역시 헨리 1세의 발 길이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진 푸트, 우리가 피트라고 부르는 단위입니다. 피트보다 더 작고 세밀한 단위도 필요했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엄지손가락의 폭에서 유래한 인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바로 그 인치 말이죠. 이게 언뜻 보면 막무가내 같잖아요. 근데 이 단위들 사이에 나름의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12개의 인치가 모여서 1피트가 되고요. 3개의 피트가 모이면 1야드가 되는 식이죠. 그러니까 1야드는 결국 36인치인 셈입니다. 사실 이 관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십진법보다 이런 체계가 나누기 계산할 때 더 편하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이제 길이에서 무게와 부피 단위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혹시 무게 단위인 파운드의 약자가 왜 LB인지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P도 F도 아닌데 말이죠. 그 비밀이 바로 고대 로마 시대에 숨어 있습니다. 로마의 무게 단위였던 리브라 폰도에서 유래했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름은 파운드로 바뀌었지만 약자는 여전히 리브라에서 온 LB가 그대로 남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머리가 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요. 파운드보다 작은 단위인 온스가 글쎄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보는 식료품에 쓰는 상용 온스는 16개가 모여야 1파운드가 되는데요. 금이나 은 같은 기금속 무게를 잴 때 쓰는 트로이 온스는 이것보다 무게가 조금 더 나갑니다. 이름은 같은데 실제 무게는 다른 아주 헷갈리는 상황인 거죠. 부피 단위인 갤런은 한술 더 뜹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미국에서 쓰는 1갤런이랑 영국에서 쓰는 1갤런이
달라요. 양이 다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 갤런이 미국 갤런보다 한 20% 정도 더 많아요. 같은 1갤런 주유 해달라고 해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실제 들어가는 기름량이 다른 겁니다. 뉴스에서 원유 1배럴당 얼마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 배럴이라는 단위에도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초창기 석유 산업에서는 원유를 말 그대로 나무통, 즉 배럴에 담아서 운반했는데요. 이게 운송 과정에서 자꾸 새거나 증발해서 손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판매자들이 구매자에게 약속한 양을 보장해 주려고 아예 처음부터 양을 좀 더 넉넉하게 채워서 보낸 게 관행이 됐고, 그게 바로 오늘날 국제 석유 거래의 기준 단위인 42갤런짜리 배럴로 굳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나 복잡하고 심지어 같은 이름인데도 기준이 제각각이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야겠죠? 도대체 왜 야드파운드법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성.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문화적 관성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회 전체에 깊숙이 그리고 아주 넓게 뿌리내려 버린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장 내일부터 미국에 있는 모든 도로 표지판을 킬로미터로 바꾼다고요. 모든 건축 도면, 온갖 공구들, 수십 년 된 요리책 레시피, 마트에 깔린 상품 포장까지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바꾸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회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죠. 결국 이 야드파운드법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단위는 한 사회가 살아온 삶의 문장이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회의 역사고 문화고 삶 그 자체가 녹아있는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고 끈질기게 남아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도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과거로부터 온 또 다른 끈질긴 습관들이 조용히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